안녕하세요. 21대 광양 구례 곡성지구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셨는데 출마를 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현실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을 한 건 이번이 아니고 사실은 2014년이었습니다. 네. 그 전에 서울에서 이제 편하게 사실 변호사 생활을 좀 하고 살았는데 잘 기억하신 대로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가 무너졌지요. 세월호가 무너지면서 300명에 이르는 우리 아이들이 바다에 점점 빠져 죽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모두 TV 생중계를 통해서 지켜봤습니다. 그 엄청난 충격의 순간이 있었고,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그 피해자 가족들이 모두 왜 이 배가 침몰했는지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달라. 진상을 규명하고 그 규명된 진상에 부합하게 사람들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걸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끝내 거부했고, 그 과정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특별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국 누더기 특별법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정치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야만 우리 미래 세대의 안정과 생명을 담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러면 나라도 뭔가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네. 그런 결심 하에 현실 정치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바로 광양으로 내려와서 선거 준비를 했고, 지난 4년간 광양에서 계속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접촉하고 이렇게 해온 것입니다. 네, 그러셨군요. 지난 4년 동안에 그 광양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지역 현안에 적극 참여해 온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까요? 사실 저는 이제 서울에 있을 때도 참 오지랖 넓은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돈 받고 하는 사건보다는 돈 안 받고 하는 사건이 더 많기도 했고, 어쨌든 좀 그래 왔었는데요. 지역에 와서 보니까 지역의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광양의 변호사가 저밖에 없었고요. 그랬죠. 어떤 현안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찾아갈 변호사가 없으니까 저를 찾아오고 하게 되면서 광양의 다양한 지역 현안들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 했던 거가 그 광양 보건대 학생들이 이용화 설립자의 횡령 행위, 그 범죄 행위로 인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가 있을 텐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 일환으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을 이제 1심, 2심, 3심까지 해서 다 승소로 이끌었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광양보건대가 사정이 굉장히 나빠 있었고, 설립자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이미 학교가 너무 엉망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양보건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연구를 하고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광양보건대학교는 그 총 14개 학과 중에 10개 학과가 간호보건계통의 학교로서 지금보다는 앞으로 미래 가치가 더 크다, 이런 생각이 충분히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양, 특히나 이제 전남이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도고, 그다음에 고령화로 인해서 고령 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간호보건계통의 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그 각 시군이 22개 시군이 많은 간호사나 임상병리사나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그 가정에 있는 노인분들의 건강을 좀 체크하고 돌보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좀 구축이 될 필요가 있었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런 인력을 바로 만들어내는 데가 바로 광양보건대였습니다. 그래서 광양보건대는 그 자체로서 충분히 그 생존 가능성이 있고 미래 가치가 상당히 큰 학교다. 그런데 그 설립자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학교가 굉장히 어려워져 있고 곧 학교가 없어질 지경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상황을 접하게 되면서 보건대 살리기 운동, 보건대 정상화 운동을 같이 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들을 제가 다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좀 거쳐왔었죠. 그래서 이제 보건대 문제가 그러했던 반면 또 그를 전후해서 임대 아파트 문제들이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광양은 유독 공공건설 임대 주택이 많습니다. 이 임대주택들이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해서 집 없는 서민들의 그 내 집 마련의 꿈을 마련해 주자라고 하는 게 본래적 취지인데, 문제는 이 임대 아파트가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대 사업자들의 욕심이 과도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원래 임대주택 자체가
국민주택기금을 들여서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지어진 아파트들인데 그 과정에서 임대사업자들이 배만 불리고 임차인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바꾸는 것은 이후의 문제라도 당장 눈앞에 닥친 임차인들의 이 불이익들을 어떤 형태로든 좀 극복하고 우선 당장이라도 손해를 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같이 좀 결합을 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왔던 것이고요. 그 송보 7차 아파트, 광양읍에 있는 광양덕진의 봄, 그다음에 송보 5차 아파트 일부, 태안노블리안 일부 이 주민들이 저한테 오셔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소송을 하시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이 문제를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논의도 같이 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도 있었고 또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 3월 달에 여순 사건 재심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또 이 주변에 있는 법률가들 중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소속의 변호사는 제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풀고자 하는 분들이 또 저를 찾아와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관여를 하게 됐고요. 이런 지역 현안에 대한 국직국기관 그 관여들을 좀 많이 했고 또 그밖에 개인들의 그 사소한 개인들의 그 어떤 법률적인 분쟁이나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쭉 해왔죠. 일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오지랖 넓게 이것저것 다 이제 관여하는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사실 우리 광양 그러면은 성장 가능성이 큰 그런 도시로 또 부각이 되고 있고 그렇게들 인식들을 또 외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나 또 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적인 문제점이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어떤 걸 무엇으로 보시는지 그 점하고 그리고 이 지역의 미래에 대해 구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청사진을 뭐 사전에 좀 조금이라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제 뭐 청사진에 대한 부분은 계속 좀 연구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예. 제가 여기서 뭐 또 완결된 형태를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예. 같고요. 항상 지역의 어느 지역에 가면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뭐냐? 경기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어느 지역이나 똑같습니다. 광양의 경우 포스코에 의해서 지탱되는 도시였고 광양항이라고 하는 걸출한 지역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저게 지역과 제가 제대로 결합하지 못하고 이런 현실입니다. 포스코가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크나 포스코도 사실 예전만 못하고 포스코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우려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광양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단계가 된 거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포스코도 어쨌든 앞으로 새로운 신소재를 향해서 자기 회사의 길을 가야 되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필요한 서포팅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양항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할 겁니다. 광양항은 당초 동부가 허브항을 기치로 내걸고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정부가 투포트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광양과 부산항이 투포트로서 항구의 전면적인 부분들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부산항과 부산 신항이 투포트로서 역할, 부산에 집중되어 있는 그리고 광양항은 서부항 비슷하게 이게 빠지면서 여러 가지 좀 활로를 찾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해양 클러스터 산업들을 뭐 집중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중국 특기 업체들이 식품 클러스터를 여기다 구성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걸로도 알고 있고요. 어떤 방안들이 광양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안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좀 연구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좀 논의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오시고 공부를 해오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요즘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좀 보고 있어서 제가 이제 그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좀 이제 정비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장 현안적으로도 우선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과 관련하여 임차인들에게 지극히 불리한 법률 조항들을 빨리 해소하는 것. 그래서 광양에 있는 우리 광양 시민들도 그에 따르는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저는 보건대를 빨리 살리는 게 광양 경제의 활성화를 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광양 보건대를 정상화시키는 것도 제가 해야 할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11일 날 출판 기념회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중마동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약 3천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서동룡의 따순 밥상 따뜻한 법이라는 출판 기념과 함께 북 콘서트를 동시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성황리에 마쳤는데 이 책에서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었습니까? 예, 이에 예.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참여 인원이 이제 어느 언론에서는 3,000명이라고 하고 어느 언론에서는 2,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막상 북 콘서트를 하겠다고 손님들을 초대해 놓고 그날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제가 막 반가워서 악수를 하면서도 제 마음속으로도 왜 이 사람들이 많이 오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최근 제가 이제 지난 4년간 광양에 와서 다루었던 법률적 문제들에 대한 정리들을 좀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건설 임대주택 광양보호건대 문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순특별법 등등. 그동안에 제가 여기 와서 활동했던 거, 인터뷰했던 거, 또 제가 진짜 스스로 글 썼던 거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좀 정리를 했고요. 이제 그 부분이 제 1장입니다. 따순밥상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이 이제 가치밥상이라고 해서 저란 사람, 서동룡이라는 인간이 지금까지 이 나이를 먹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고,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접하고 어떻게 사유하고 성찰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여기 광양에 내려와서 전남 CBS에서 하는 생방송 전남이라고 하는 그 코너가 있지요. 근데 거기에 서동룡의 법률톡이라고 하는 코너를 지금 한 3년 가까이, 3년 6개월 가까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다루었던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 좀 의미 있는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서동룡의 법률톡은 단지 법률 상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법률을 통해서 이 세상을 들여다보기, 법률의 문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시 한번 조명해 볼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주로 다루었던 것이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3편으로 다뤘습니다. 책은 그렇게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책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하셨는데 실제 국회의원 선거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이라는 관문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 후보자 적격 심사는 통과가 되었죠. 예. 그러나 민주당 공천을 위해서는 그 신청한 예비 후보자들과 경쟁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 본인만의 좀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이제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그 공직 후보자 자격 검증 신청을 해라 그래서 검증 신청을 했더니 저는 이제 적격 통보를 해주셨고요. 지금 적격 통보를 받은 분이 저 말고도 2분이 계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드러난 바에 의하면 그 3명이 민주당 공천을 향해서 좀 경쟁을 해야 될 지경이지요. 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너만 갖는 장점이 뭐냐. 사람이 나 앞으로 잘할게라고 하는 말들은 자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잘할게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지난 시기 저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거는 한 공동체의 미래를 비전을 제시하고 그 제시된 비전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묶어내고 통합하고 그렇게 해서 미래를 개척하고 나아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개인의 출세 욕망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전략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좀 강력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도 많은 공부를 해왔고 준비를 해왔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 4년 5년간 광양에서 각종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쭉 제가 관여하고 해왔던 그 문제들, 그 태도들 이런 것들이 제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을 가지고 해보니까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관심이에요. 정치 지도자가 또는 정치인이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얼마만큼 깊이 있게 풀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 그리고 그 문제를 총체적으로 풀어내겠다라고 하는 그 자기 노력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한편 국회의원은 그냥 지역의 대표이기만 한 게 아니라 국정 현안을 틀어지고 행정부를 견제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국가 전체의 정책과 국가 경영에 대한 자기 철학들이 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교적 많이 공부를 해왔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누구보다 좀 잘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많은 인맥 관계 속에서 정치를 풀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야 이걸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도모하는 거잖아요. 예. 그 도모할 만한 세력이 있어야 되고 사람 관계가 있어야 될 겁니다. 저는 과거 학생운동을 해오는 과정에서 형성됐던 다양한 인맥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는데요. 행정학과를 나온 저희 친구들은 사법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 행정고시를 봅니다. 그래서 그때 대학 다닐 때 또는 대학 막 졸업하고 나서 행정고시 합격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중앙부처의 실국장 또 차관들이 돼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 친구들의 인맥들을 활용하면 제가 광양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실무의 총책임자들하고 논의해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누구보다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해오셨다고 했고 또 실제 하고 계시는데 우리 서예비 후보님께서는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던 분들을 위한 법률 지원 이쪽에 또 힘써왔고 더불어 또 소외계층을 위해서도 애써온 것으로 아는데 특히 대학 시절에 그뭐 구속을 당하는 그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일단 이제 저를 인권 변호사라고 평가하는 거 그렇게 칭하는 거는 제가 좀 부끄럽고 조심스럽습니다. 정말로 본인의 이익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많은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 저보다 훨씬 수십 배 수백 배 열심히 하시는 변호사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앞에 제가 감히 인권 변호사라고 자처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저만큼 합니다만 제가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나름으로 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변호사 활동을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돈을 추구하는 것,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 말고 공익을 추구하는 변호사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변호사 그룹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해왔고 늘상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건들이 일반 돈을 버는 이런 사건들보다 더 좀 많아지게 되지요. 그게 바로 이제 제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소속으로서 그런 활동들을 해왔던 건데요. 내려와서도 그런 관심들이 있다 보니까 지역 현안들이 자연스럽게 좀 그렇게 많이 저한테 좀 오기도 하고 제가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활동들은 계속 할 것입니다. 아마 뭐 어느 순간을 딱 끊어서 여기서부터는 한이 많이 이렇게 결심하고 해온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일들을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학 시절에 이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1983년도에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1985년도 11월 달에 그 서울 가락동에 민정당이라고 하는 당시 전두환이 만든 그 집권정당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에서 저희가 이제 정거농성, 정거투쟁을 해서 거기 참가했던 190여 명의 대학생들이 한꺼번에 전부 다 구속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구속이 됐다가 곧 풀려났고요. 그 다음에 1986년도에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춘희동에 있는 춘희사거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노동자 거주 밀집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노동생존권 쟁취, 노동학법 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고 시위를 하던 중에 시위대를 이제 해산하려고 하는 경찰과 시위대 간의 일정한 몸싸움이 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또 구속돼서 제가 그 징역형을 선고받고 좀 구금 생활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운동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제 그 젊은 시기에 사실은 학생운동을 하면 자기의 인생의 기득권을 다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구속되면 앞으로 취직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또 집에 계시는 부모님도 굉장히 고생하고 되게 힘들어하실 거예요. 그걸 다 알면서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과거입니다. 다른 사람은 감히 할 수 없는 걸 나는 했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제가 뿌듯하기도 하고요. 다만 그때는 그때고 또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냐를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제가 20몇 살 때 했던 그 행위 하나를 가지고 평생 내가는 이런 거 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이후에 저는 좀 더 정의로운 있는 삶을 위해서 나보다 이 공동체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또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가 저한테는 좀 자부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예비 후보자이십니다만은 또 이 기회에 우리 시민 유권자분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
저는 이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정치를 해서 광양을 바꾸고 구례를 바꾸고 곡성을 바꾸고 또 나라를 바꾸고 싶습니다. 이건 저의 의지고 제가 쭉 뭐 계속 제가 강조를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국회의원 할 공부를 많이 해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할 자신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 이제 개인적인 말씀을 한마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어디 다니면 야 걔는 사람은 참 좋아 보이는데 카리스마가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뭐 좀 이걸 보시는 분이 제가 사람이 좋아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디 가서 막 이제 어른들 이야기하실 때 이야기 또 끊고 들어가서 제 주장 펼치지 않고 주로 이야기 듣고 일이 하다 보니 사람은 좋은데 카리스마가 없다 이렇게 좀 평가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좀 이렇게 퍼져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나 제가 20몇 살 그때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저는 구속을 각오하고 뛰어들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내면에 있는 제 열정과 저의 힘이 이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결코 부드럽기만 한 사람은 아닙니다. 내면에 강함이 있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생의 어떤 그 전환의 시기에 저는 물러서지 않고 항상 인생과 붙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혹여라도 조금 이렇게 부드러워 보이는 게 카리스마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보시는 거는 그렇게 안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게 꼭 뭐 눈치 껴뜨고 남 이렇게 보고 인상 찡그려야 카리스마가 생기는 건 아닐 거예요. 카리스마에 의해서 주도되는 정치는 상김 정치가 끝나면서 그 이상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소통의 정치, 교류의 정치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보는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 누구보다도 저보다 훨씬 더 숫기가 없고 사람 만나는 걸 조심스러워하고 꺼리고 그러신 분인데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내면에 강한 카리스마와 강한 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한테 좀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또 이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렇게 그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